83페이지 정보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생각을 열며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을 열며에 나와 있는 사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CCTV라고 불리는 폐회로 TV입니다. 1949년 영국의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1984에는 독재자인 빅 브라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빅 브라더는 소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텔레스크린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감시를 해요. 현재 빅 브라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선의의 목적으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하는 것 뜻하며 부정적인 의미로는 권력자들이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CCTV라고 부르는 폐회로 텔레비전은 범죄 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부나 기업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정보화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화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정보화와 정보사회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용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정보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우리는 정보사회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인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IoT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되면서 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집에 있는 세탁기나 냉장고나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핸드폰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선풍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IoT를 활용한 기술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생활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술들이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정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가상의 공간이 새롭게 등장했고 우리의 생활 공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활동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상 공간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공간으로 사이버 공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가상 공간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익명성, 시공간의 초월성, 정보의 개방성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공간적인 제약이 줄어들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나 아니면 재택근무, 아니면 원격 수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리정보 시스템인 GIS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 GPS와 같은 공간 정보 기술의 발전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토지, 해양, 재난, 재해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공간 정보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오른쪽에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GIS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이고요. 공간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입력이 된 공간 정보 자료를 사용자 요구에 맞게 분석하고 가공해서 각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GIS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아래쪽에 GPS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PS는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자로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지구의 지표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경위도 좌표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G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GPS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 지구 주변을 맴도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비행기, 선박, 자동차에 있는 자동항법 장비 개발, 우리가 흔히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술에도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원격 탐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광범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주로 내비게이션과 같은 길 안내 시스템이나 인터넷 지도 서비스,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아마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구글맵 이런 것들, 이러한 교통 분야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한 실시간 자동차 보험 출동 서비스, 조난자 위치 정보 제공,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우리가 흔히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이런 장치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살짝 올려보면 공간 정보 기술의 활용 분야들이 나누어져서 나와 있어요. 농업적인 측면으로는 지표에 있는 것들을 위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양을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해양에는 어장을 관리한다거나 해양 에너지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데도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분야에서는 도시에서 사용되는 여러 수자원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을 입지하는 데 있어서 집안이 튼튼한지 등등을 공간정보 기술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과 재해 분야에 있어서도 홍수나 지진을 예측하고 산사태 위험지를 관리하는 등 공간정보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4페이지 정보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정보화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소통 방식의 변화는 현대인들의 대인관계와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취미나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사이버 공동체, 여러 가지 같은 것들 있죠. 인터넷에서 카페 같은 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단톡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SNS에서 그룹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사이버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개방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팔로잉 하는 이런 것도 가상 공간에서의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가상 공간에서 대인관계는 더욱 확장되고 수평적인 평등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생활 모습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여러 생활의 모습들을 정치 행정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행정적으로는 누리 소통망인 SNS나 가상 공간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거나 토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투표나 청원, 서명, 시민운동 같은 것들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는 것, 이런 것도 정보화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인 참여가 됩니다. 또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 서류 같은 것들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epeople.go.kr에 들어가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국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서 인터넷 쇼핑, 홈쇼핑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고요. 원격 근무나 화상회의, 원격 수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원격 근무라고 하는 건 정보통신 기술, 특히 인터넷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문화적으로는 원격 진료나 원격 교육도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전자칠판이나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쌍방향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화나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어서 문화의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제작된 컨텐츠나 미디어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화들도 빨리빨리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알아볼까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알아볼까요? 이 내용은 정보화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나랑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각각의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할 거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1번은 재택근무랑 관련한 이야기예요. 재택근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히 더 빨리 확산되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재택근무는 확대가 되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재택근무가 확대가 되면서 출퇴근이나 회의를 위한 공간 이동이 감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원격 수업을 할 때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통학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침잠을 조금 더 잔다거나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 있다거나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의 활성화도 정보화로 인해서 달라지게 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통계는 특허청에 근무한 사람들이 재택근무 신청했던 그런 사유들을 집계를 해놓은 자료인데요. 집이 너무 멀거나 아니면 육아를 위해서 어린 아기가 집에 있는 경우에 재택근무를 신청해서 근무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 2번은 정보화에 따라서 원격 교육이 가능해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어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 다니기 힘든 장애 학생들이 집이나 병원에서 화상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인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인프라도 많고 학교도 많아서 학생들이 학교를 수월하게 다닐 수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처럼 인구가 희박하고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통학을 하는데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학생들, 그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원격 수업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85페이지, 정보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입니다. 정보화로 인해서 우리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을 지나치게 이용을 하다 보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대면적 인간관계가 약화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iapc.or.kr을 들어가서 본인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여부를 진단할 수 있고, 혹시 주의나 위험군 같은 것들로 판별이 되면 상담도 할 수 있고 예방교육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생활 침해 문제, 사이버 범죄, 정보 격차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생활 침해 문제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개개인이 인터넷에 입력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보안 처리된 이런 개인정보가 해킹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열머해서 본 것처럼 CCTV 같은 폐회로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술 같은 것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개인이 정부나 각종 기관들로부터 감시나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공간에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나 해킹, 프로그램 불법 복제, 전자상거래 사기, US 사이트 운영과 같은 사이버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에서 익명성이라 함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한다는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상공간,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익명성이 누려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옛날에는 상해나 폭행 같은 실제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주로 활동을 하던
학교폭력도 SNS 같은 누리소통망이나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신저를 이용한 의사소통을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가해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중에서도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상해, 폭행 같은 경우에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는 매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6년에 인천에 있는 어떤 중학교 학생이 SNS상에서 동급생들한테 언어폭력을 당해서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도 발생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사이버 폭력의 원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적고 스마트폰에 대한 지도가 없는 그런 방임적인 태도, 또한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이고 충돌적인 요인이 생기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특히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기기의 올바른 사용 문화가 정착되지 못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학교폭력에 이용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불법 복제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음악이나 영화, 만화 같은 것들을 불법으로 복제를 하거나 불법으로 파일을 거래하는 그런 행위 같은 것들은 이런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는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 간, 계층 간의 정보 격차가 커지는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한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해지고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을 했죠. K뱅크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바일 뱅킹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계좌를 개설하고 조회하고 이체할 뿐만 아니라 공과금 납부하고 대출하는 것까지 가능해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전체 금융거래의 80% 이상을 인터넷 뱅킹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뱅킹은 점점 더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고 널리 퍼지고 있지만 연령별로 모바일 뱅킹 이용 비율은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세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대는 30대라고 해요. 30대가 62%가 넘습니다. 반면에 60대 이상 은행 사용자들 중에서는 13%만이 모바일로 은행 업무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고령층의 경우에는 모바일 뱅킹보다는 은행에 직접 가서 창구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은행의 전체 업무 중에 80% 이상이 모바일로 인터넷 뱅킹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보니 시중은행의 점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기기, ATM 기기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모바일 뱅킹을 포함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멀리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이제 모바일 뱅킹이 낯선 고령층들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은행은 고령층을 전담하는 상담가를 배치해서 고령 상담자의 상담 요청 서비스를 확인한 뒤에 은행에서 전화를 걸어서 업무를 봐주는 전화 올림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고령층과 더불어 정보 격차를 극심하게 느끼는 그런 사회계층으로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핀테크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그런 지적도 나와요.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 연구팀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8개 시중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접근성은 55점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런 점수를 채점하는 근거로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층처럼 정보화에 취약한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영상이나 음성 외에 자막이나 수화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격차가 점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격차의 정의는 이러한 정보 격차는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 기술 능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에 따른 격차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정보 격차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발생을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차원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같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고 또는 강화하고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예방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과 사이버 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지켜야 하고 정보윤리를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보윤리들 중에서 선생님이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 존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고 나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책임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해악 금지의 원칙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가상 공간에서 누구나 자유와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키오스크라고 해서 맥도날드나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 가면 기계로 주문을 하는 그런 거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키오스크 근처를 가보면 여러분이나 선생님 같은 젊은 세대들은 금방 적응을 하고 처음 보는 기계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주문을 할 수 있는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어린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오스크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정보 격차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아래쪽에 생각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제목은 정보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글씨는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아래쪽에 있는 질문에 대한 예시 답안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제목은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지수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걸 보니까 수치는 일반 국민의 PC 기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소외계층,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 장년층과 노인층,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국제 결혼을 한 외국인이었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통신기기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일반인들은요. 그런데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에 사는 농어민들, 장노년층과 같은 이런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거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정보통신기기 서비스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식정보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프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그래프는 접근지수와 활용지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접근지수는 이 여러 가지 소외 계층들이 정보와 기기를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화 기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또는 근처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접근 지수는 보면 각 소외 계층들이 일반인을 100으로 했을 때 89에서 98 사이로 접근 지수는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활용 지수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능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활용 지수는 가장 낮은 소외계층이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61점에서 80점 사이로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면 접근 지수보다 활용 지수가 더 낮다라는 거는 컴퓨터를 주고 인터넷을 깔아주고 스마트폰을 주고 태블릿 PC를 줘도 다양한 방면으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주민센터 같은 데나 아니면 복지시설 같은 곳을 통해서 정보 소외 계층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이 좀 길어서 백지에다가 적어볼게요. 1번 문제는 위에 글에 나타나 있는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목적, 성과, 보완할 점을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목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성과로는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을 꾸준하게 시행해온 결과 여러 소외 계층들의 정보화 수준이 매년 향상되었습니다. 보완할 점으로는 접근 지수는 높아졌지만 활용 지수가 좀 낮은 편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기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본 사용 방법, 메신저 및 SNS 활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번 문제는 자신이 정부의 정부와 정책 담당자라면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할지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낸 그냥 예시 답안으로는 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용 컴퓨터인 PC와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기기 구입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고요. 대도시는 와이파이 존이 많이 있지만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이 없어서 또는 데이터가 없어서 정보를 활용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무료 무선 인터넷 지역 와이파이 존의 설치를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86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는 거예요. 괄호 1번 교통의 발달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격차가 감소하게 되었다. 라는 멘트는 교통의 발달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 격차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교통로나 교통시설이 건설되지 않은 지역은 경제가 침체되거나 쇠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로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교통시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의 지역 격차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괄호 2번. 통신의 발달로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3번.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다양한 문화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입니다. 정보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를 분야별로 바르게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기억을 보겠습니다. 원격 진료나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원격 진료는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같은
의료 장비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 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원격 진료나 원격 교육은 정치나 경제라기보다는 사회나 문화랑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화상회의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TV나 컴퓨터 화면 같은 것들을 통해 얼굴을 보면서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디귿,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을 통해 시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정치랑 관련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는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기사의 내용은 전라남도에 있는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를 다리로 잇는 연육, 연도 그 사업을 펼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리가 있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른 섬이나 육지로 이동을 할 때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리가 있으면 자동차를 타고 이전보다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통이 편리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접근성이 향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성의 향상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지역 주민의 소득은 올라가게 되고 지역 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예시를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육지와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생활권이 확대되고 섬에 있는 주민들은 생필품 구매나 의료, 문화시설의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섬과 육지 간의 주민 교류가 증가하고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나 가치관이 유입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면 환경이 오염되고 주차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생활 공간의 변화랑 생활 양식의 변화가 될 거예요. 두 번째, 2번 문제입니다. 연육, 연도교의 건설로 섬 지역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광산업의 발달로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은 증가할 거예요. 지역 전체 소득이 증가하고 1차 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관광 수입액의 비중은 늘어날 것입니다. 3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직업 구성도 아마 다양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보화에 따른 변화에 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